안녕하세요. IM증권 리서치본부 정원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자율주행 르네상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 혼자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저희 리서치본부의 다른 섹터를 담당하시는 연구원들과 같이 영상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순서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서론 부분과 또 뒤에 이어서 AI 그리고 자율주행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 기술은 이 레벨이 나눠집니다. 저희가 흔히 보통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하면 레벨 4부터를 완전 자율주행 그렇게 보통 명칭을 붙이고요. 레벨 4부터는 저희가 마치 대리운전을 활용하듯이 저희가 운전석에서 잠을 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부분의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 2 단계에 머물고 있고요. 테슬라나 일부 몇몇 업체들은 레벨 3까지도 구현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만 레벨 3부터는 사고 시의 일부 책임이 또 제조사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레벨 2에서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AI 기술 발전과 자율주행 기술이 워낙 빠르게 가속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율주행 레벨 4 단계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도 레벨 4 단계의 로보택시 비즈니스는 많이 상용화가 되어 왔습니다. 2016년에 누토노미가 세계 최초로 로보택시를 상용화를 했고요. 최근에는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구글 자회사인 웨이모가 캘리포니아나 일부 지역에서 로보택시 비즈니스를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라면 결국은 이제 감독자가 없는 레벨 4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건데요. 테슬라가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로보택시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거 업체들과 이 테슬라는 완전 좀 결이 다르다라고 저희는 보는데요. 지금까지의 많은 업체들이 과거에 했던 로보택시 비즈니스는 일부 제한된 구역에서 제한된 차량을 통해서 로보택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로보택시를 하기 위해서 수억 에 달하는 여러 가지 센서가 부착된 차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가 올해 하반기부터 로보택시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이 부분은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테슬라 차량에서 사용하는 FSD 기술을 활용해서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로보택시 상용화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고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도 레벨 4 단계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저희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테슬라는 이 마스터 플랜을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장기 목표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었는데요. 2006년 마스터 플랜 1, 16년의 마스터 플랜 2, 그리고 23년의 마스터 플랜 3까지의 이 기술 플로우를 보면 과거에는 하드웨어,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까지 기술을 완성하겠다라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드웨어의 보급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을 언제 완성하느냐에 저희는 관심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테슬라는 에코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가고 있는데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이미 많은 라인업을 다양화했습니다. 지금 이제 모델 2나 모델 Q 같은 라인업들도 나올 예정이긴 한데 이미 많이 모델을 다변화하면서 지금 2012년 이후에 누적 800만 대에 가까운 차량을 판매해 왔습니다. 그런데 뭐 폭스바겐이나 토요타 이런 레거시 업체들은 1년에도 한 1000만 대 가까이 자동차를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테슬라는 2012년부터 SDV 기반의 차량을 판매를 하면서 엄청난 데이터를 모을 수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은 연간 1000만 대에 달하는 차를 파는 업체들도 있지만 이런 업체들은 SDV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을 수 없는 그런 차들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렇게 차를 많이 보급을 하면서 엄청나게 데이터를 지금 모으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기술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남은 퍼즐은 아마 규제 완화가 아니었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민주당 쪽에 지지를 했었던 앨런 머스크가 작년 하반기부터 트럼프 후보의 이 공화당 진영에 좀 지원을 했던 이유가 결국은 미국은 이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규제 완화의 스탠스가 좀 다른데요. 공화당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공화당에 좀 지원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쭉 뒤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결국은 이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AI만 돼서가 아니라 많은 요소 기술들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이런 요소 기술들에 대한 기회, 그리고 고민, 그리고
도전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자동차 산업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아마 전에 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2022년에 CES를 다녀와서 처음 만들었던 그림입니다. 향후에 자동차 산업도 과거에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올 때 많은 업체들이 공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은 애플과 삼성전자 그리고 일부 중국 업체들이 재편을 하면서 모토로라나 노키아,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처럼 자동차 산업도 지금은 피처폰 시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과 신생 업체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지만 스마트카 시대 결국은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 커넥티비티, SDV가 구현이 되고 전동화가 기반이 되는 이런 스마트카 시대에는 지금의 레거시 업체들이 상당 부분 도태가 되면서 구조조정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M증권 리서치 본부에서 AI와 로봇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수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자료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반적인 AI 기술이 어떻게 자율주행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 자율주행 기술의 동향입니다. 첫 번째, AI와 관련해서 어떤 기술이 좀 나오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 그림은 저희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넣어봤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그림은 2017년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이후에 기초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LLM과 관련된 요소 기술이 기술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그래서 17년부터 24년까지 굉장히 많이 AI 모델이 나오게 됐고요. 그 밑에 보이시는 그림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개발했던 연역입니다. 2010년 후반대부터 FSD 개발을 시작했고 FSD 버전 자체의 업데이트도 주기 자체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테슬라가 왜 자율주행을 잘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테슬라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자율주행 기술에서 기초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LLM과 같은 요소 기술을 빠르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이 자율주행으로 많이 녹여냈다. 그게 테슬라의 자율주행 경쟁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시는 페이지는 그래서 이 테슬라라는 업체가 이 기초 AI 기술을 어떻게 자율주행에 활용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그림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른쪽 아래의 그림을 하나 봐주시면요. 이 그림은 테슬라는 차량의 경로 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언어 모델의 특성을 이용을 합니다. 그림 위쪽에도 나와 있듯이 랭귀지 오브 레인, 즉 하나의 차선을 이 문장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문장은 결국 단어의 집합이고 자연어는 무수히 많은 단어가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구성 집합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주행도 결국에는 이 차량의 위치를 단어처럼 생각을 하면 무수히 많은 차량 위치가 모여져서 하나의 주행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테슬라는 이미 5년 전부터 주장을 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린 많은 중국 업체들도 이러한 테슬라의 방향을 따라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번 자료에서 말씀드릴 핵심 단어만 하나만 꼽아보라 라고 하시면 저희는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말씀을 뒤에서 드리고, 그러면 그 엔드-투-엔드는 차세대 기술이라면서 그러면 기존에는 애들이 자율주행을 어떻게 했느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 그림처럼 전통적인 자율주행 방법은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직역을 하면 나눠서 정복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자율주행, 사람이 주행하는 것처럼 이 주행의 전체 과정을 총 3가지 과정으로 나눕니다. 인지, 판단, 제어, 퍼셉션과 플래닝, 그리고 마지막 컨트롤, 이 3가지로 나누고 각 3가지의 과정을 처리하는 AI 모델을 별도로 둡니다.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걸 설명드릴 때 저희가 룰 기반 자율주행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시는 그림처럼 각 주행 모듈과 과정에는 룰이 있습니다. 규칙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전을 할 때 보행자가 앞에 있으면 정차해라, 혹은 빨간불이 있으면 정차해라 라와 같은 간단한 규칙은 저희가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운전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도로 위에는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갑자기 동물이 어떻게 보면 고가도로 위에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규칙들을 저희가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을까? 또는 그 규칙들을 전부 다 코딩 형태로 넣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굉장히 난이도도 높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FSD 버전 12라는 업데이트 버전부터 엔드 투 엔드고 기존에는 전부 다 보이시는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입니다.
당시에 테슬라도 30만 개 이상 코드를 써야 했습니다. 코드가 많다라는 거는 컴퓨팅 파워를 많이 잡아먹는다, AI 모델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있어서 발전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엔드투엔드 모델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보셨던 그림과는 다르게 인지 판단 제어를 나누지 않고 하나의 통합 형식으로 주행을 학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모델이 개별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엔드투엔드 모델만 있으면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많은 규칙, 수많은 코드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드투엔드라는 건 규칙이 아니라 그냥 사람처럼 저희가 처음에 운전 연수를 받고 도로 연수를 나가듯이 데이터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이 자율주행 차량 스스로 돌발 상황을 처리하고 예외 상황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린 테슬라나 많은 중국 선두 업체들이 이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을 가고 있다면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이게 정답일까? 라는 고민을 저희가 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엔드투엔드가 저희는 맞다라고 봅니다. 왼쪽 아래의 그림은 샤오펑이라고 하는 중국의 자율주행 업체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들의 표현은 데이터, 즉 주행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으면 오히려 전통적인 방식이 자율주행의 성능과 신뢰도가 높을 수 있다. 다만 주행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다면은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이 훨씬 더 신뢰도도 높고 성능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그림 오른쪽에 있는 코너 케이스, 즉 계속해서 말씀드린 예외, 돌발 상황에 대해서 전통적인 방식은 처리가 힘들고 사고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지만 엔드투엔드는 이 방식을 스스로 처리해서 코너 케이스를 잘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엔드투엔드가 맞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엔드투엔드라는 방법론이 맞다라는 근거를 저희는 휴머노이드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엔비디아의 세션 내용에서 가져온 건데요. 엔지니어가 저기 보이시는 사진처럼 특정 휴머노이드에게 저기 토스트기에 있는 식빵을 집어서 접시로 옮겨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굉장히 간단한 그냥 이제 텍스트로 넣게 되는데 지금 현재 휴머노이드의 기술은 저 텍스트를 이해해서 실제로 토스트기에 있는 식빵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휴머노이드는 저 명령 하나로 어떻게 그 복잡한 작업을 하는 거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이시는 그림은 저희는 그냥 식빵 집어 올려라는 명령만 내렸지만 오른쪽에 보이시는 암묵적 행동 토큰, 저희는 이제 암묵지라고 부르는데 이 휴머노이드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접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식빵이 어떻게 생겼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이 식빵을 집기 위해 손가락을 어떤 각도로 구부려야 하는가, 어느 정도의 힘을 줘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도 사전에 규칙을 다 넣어주는 방식으로는 AI 학습시킬 수 없다. 데이터 학습을 스스로 하고 스스로 주행 판단하는 것처럼 휴머노이드 가야 되고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은 더합니다. 사실 로봇보다 자율주행이 더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자율주행은 안전사고의 이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무조건 낮춰야 하고 낮추기 위해서 엔드투엔드로 가는 게 정답이다. 그래서 테슬라와 중국 업체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후발 업체들도 결국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기술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렸고요. 이제 업체 단으로 좀 내려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율주행을 지금 현재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평가받는 테슬라를 세 가지 축, 데이터, 그리고 컴퓨팅 파워, 알고리즘 이 세 가지 기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고요. 테슬라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압도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이시는 게 첫 번째 그림이고요. 테슬라는 지금까지 누적으로 한 750만 대, 800만 대 정도 되는 차량을 출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서 매일같이 주행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는 건데요. 야, 그러면 도요타나 현대차, 폭스바겐은 차를 훨씬 많이 파는데 걔들은 데이터가 왜 없어? 라고 질문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목차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SDV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 SDV는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차량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폭스바겐, 많은 레거시 OEM들은 그 SDV 구조가 갖춘 차량을 아직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즉 차를 2천만 대를 팔든 3천만 대를 팔든 데이터 수집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800만 대 정도 되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건 테슬라가 유일하고 지금 현재 테슬라가 보유한 데이터 경쟁력은 시간이 갈수록 더 극대화될 겁니다. 즉 후발주자와의 격차가 더 벌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그림은 FSD 커뮤니티 트래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FSD를 사용하는 미국 사용자들에게 각 요소별로 평가를 내린 겁니다. 실제로 22년 이후부터 FSD 버전 업데이트는 총 2번 이루어졌고요. 큰 업데이트가 될수록 10점, 즉 높은 점수로 갈수록 이 FSD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FSD는 계속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컴퓨팅 파워 기준에서 살펴보면요. 컴퓨팅 파워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버, 많이 아시는 GPU를 쓰는 서버가 있겠고, 나머지 하나는 자율주행 차량이나 로봇 같은 경우엔 디바이스, 기계 안에 혹은 차량 안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연산을 할 수 있는 소형 미니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이 보이시는 그림이 그런 미니 컴퓨터다라고 보시면 되고, 테슬라는 하드웨어 2.5라는 버전까지는 엔비디아나 모빌아이 같은 외부 업체와 협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드웨어 3.0부터 자체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부 중국 업체들이 자체 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체 개발한 디바이스를 실제 양산 차량에 넣는 건 테슬라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서버입니다. 서버 같은 경우 테슬라는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텍스와 콜로서스라는 서버를 운영하고, 코어텍스는 AI 학습보다는 데이터 처리 및 가공, 마이닝하는 과정에 활용이 되고, 콜로서스는 실제 AI 러닝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버에는 결국 GPU가 들어가야 됩니다. 엔비디아의 GPU인데, 엔비디아 GPU 구매 비용을 저희가 역산을 해보면 저희 돈으로 한 화로 약 10조 원이 필요합니다. 과연 OEM들이 자체 개발할 수 있을까, 뭐 알고리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건 후단이고요. 이 10조 원 되는 서버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OEM들과의 격차를 가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밑에 보시면 결국 테슬라는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를 합니다. 근데 도조라고 하는 자체 서버도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는 전부 이 도조로 대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세 가지 축을 내재화를 전부 하고 있다는 게 대단한 업체다. 그 다음은 중국 업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은 현재 전국 지방 혹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L2++, L3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저희가 생각하는 완전한 의미의 자율주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탑재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M들도 이 자율주행 비율을 올해부터 굉장히 빠른 비율로 올려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보이시는 그림은 중국 업체들, 자율주행 업체들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티어 세 가지로, 퍼스트 티어, 세컨드 티어, 서드 티어로 분류를 했고, 퍼스트 티어가 가장 앞서 나가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웨이나 샤오팽, 리오토 같은 업체가 퍼스트 티어로 묶이는데, 화웨이 먼저 말씀드리면, 화웨이는 물론 차를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OEM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대신 중국에 있는 많은 레거시 OEM들과 협력을 해서 알고리즘 우리가 만들어줄게, 컴퓨팅 플랫폼 우리가 만들어줄게, 그러면 너희는 이거를 탑재를 해라 라고 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하웨이는 특징적인 게 하웨이 인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민간 합동으로, 즉 정부가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OEM들 너희가 직접 개발 못하겠으면 하웨이 플랫폼 실어라, 그럼 보조금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샤오페잉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업체들 중에 가장 테슬라와 닮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샤오펑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총괄했던 인원이 신저우 박사라는 인원입니다. 근데 그 인원은 테슬라의 FSD, 오토파일럿 개발, 인볼브된 인원, 즉 테슬라의 기술 개발 방향과 이제 DNA를 그대로 샤오펑에 지금 이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샤오펑은 뭐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자료를 담지 못했지만 알고리즘의 개발 방법론이라든지 향후의 로드맵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샤오펑도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테슬라와 정말 많이 닮아 있다. 세컨드 티어는 직접 OEM 차를 만들지는 않지만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제 데이터 수집 방법론을 OEM과 협력하고 있으나 퍼스트 티어 대비 업체에 대비해서는 조금 2-3년 정도 늦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드 티어 같은 경우에 비아디라는 업체인데, 비아디는 투트랙입니다. 자체 개발도 하고 하웨이와 협력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BYD의 잠재력을 높게 보는 것이, BYD는 연간으로 거의 전기차를 400~500만 대 파는 업체들입니다. 그 400~500만 대로부터 수집되는 엄청난 데이터는 곧 자율주행 경쟁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내재화에 성공을 한다면 BYD는 빠른 시일 내에 퍼스트 티어로 들어갈 수 있는 업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말씀드렸고 테슬라 잘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야, 그러면 현대차를 포함한 많은 레거시 OEM들은 어떡하느냐? 자체 개발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은 엔비디아라고 하는 빅테크 업체와의 협력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엔비디아는 완성차 OEM들에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자율주행과 관련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그림이 대표적인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나 중국 업체들은 주행 데이터가 많습니다. 근데 OEM들은 SDV라고 하는 선결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제 데이터를 주지 못하고요, 가상 데이터를 줍니다. 즉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컴퓨터 가상 그래픽 공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다. 그걸 만들어주는 플랫폼이 코스모스고 그걸 훈련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또 시뮬레이션인 옴니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대표적으로 코스모스, 옴니버스가 소프트웨어고요. 마지막으로 하드웨어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테슬라의 하드웨어 4.0처럼 차량 내에 들어가는 컴퓨팅 플랫폼이고요. 현재는 드라이브 올인이라고 하는 제품을 실제로 중국 업체에게 상당 부분 판매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소르라고 하는 차세대 제품을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결국에 이 세 가지 모두 OEM들이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존도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이시는 그림은 엔비디아가 GPU만 파는 업체인 줄 많이 아시지만 그렇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도 공급을 해주고 있지만 이외에도 차량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엔드투엔드 턴키 방식으로 넣어줄 수도 있는 게 사실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진면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보면 또 이 HD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조금 생소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이랑은 좀 다릅니다. 내비게이션은 굉장히 간단한 정보만 담고 있고 차량 내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는데 HD맵은 그렇지 않고요. 3차원 공간 정보라든지 속도까지 파악이 가능한 굉장히 고정밀 3차원 지도입니다. 그래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율주행을 하려면 그 차량이 운행하는 모든 지역의 HD맵을 구축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자율주행 업체가 서울에서 자율주행을 한다. 그러면 서울 전체 지역에 HD맵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것이 비용과 시간이 꽤 많이 소모됩니다. 그러면 이 차량이 부산에서 자율주행을 하고 싶다. 바로 못 가고요. 부산에서도 그 HD맵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자율주행, 그러니까 개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요. 근데 테슬라는 왜 이렇게 빨리 했는데 테슬라는 HD맵 쓰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차량이 지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카메라만을 가지고 어떻게 지도를 만드는데 라이다도 안 쓰는데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있는 AI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비전, 카메라로부터 들어오는 비전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그림이 타이어에 부착된 엔코더 센서입니다. 즉 이 차량 타이어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움직임을 감지하는 압력 센서인데 비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와 이 차량의 타이어로 들어오는 엔코더 데이터를 서로 같이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저기 카메라로는 거리가 30m라는데 너 타이어 너가 측정한 데이터는 25m밖에 안 되네? 왜 5m의 간극이 생겼지? 이 과정을 계속해서 AI 트레이닝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서부의 자율주행을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규제가 없다면 데이터 학습이 조금만 이루어진다면 바로 한국에서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테슬라다. 다만 HD맵을 쓰는 업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많은 로보택시 업체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HD맵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테슬라가 맵을 쓰지 않고 엔드투엔드로 자율주행을 가고 있고 많은 중국 업체들도 테슬라의 방향성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 엔드투엔드를 가고 HD맵을 쓰지 않는 이 진영이 보시면 자율주행 가장 잘했다고 말씀드린 테슬라 중국 업체들 다 모여 있습니다. 결국에 이 방향이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후발주자들이 어떤 업체와 협력을 할 것인지 또 어떤 방향성을 채택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만은 결국의 방향성은 저희가 이제 음영을 치러놓은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AI의 기초 기술과 그리고 지금 테슬라와 중국 업체들이 어떻게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럼 지금의 글로벌 자율주행은 테슬라와 중국의 드림팀 이렇게 두 양강구도로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업체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업체들이 만약에 글로벌 시장을 점유를 할 때 어떤 형태로 한번 점유를 해볼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변수들은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상을 해본다면 일단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트럼프 1기 때 그때 5G 네트워크 장비에서 이런 백도어 정보 보안 문제로 미국은 화웨이나 GTE 같은 중국 네트워크 장비를 다 떼버리고 이런 것들을 다른 장비로 교체하는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인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본인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동맹국들의 참여를 이제 좀 강요를 했었죠. 그때 만들어진 게 클린 네트워크입니다. 이런 국가들은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는 단순히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본인 국가들의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커넥티비티 디바이스의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정치적인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좋은 레퍼런스를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스마트폰의 점유율을 국가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맨 왼쪽에부터 보시면 북미 시장은 중국산 스마트폰이 점유율이 제로입니다. 여기에 자율주행 시스템이 중국에서 개발된 시스템이 들어간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죠.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 보시면 신흥국에서는 지금 중국산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53%. 다만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좀 살펴보니 이 중저가 중심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23%인데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뭔가 로열티가 있다기보다는 중저가 스마트폰을 선택했는데 삼성전자였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들이 개발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조금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테슬라는 미국에서 FSD를 월 99불에 구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딥식처럼 중국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월 무료로 풀어버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이머징 시장에서는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높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전반적인 점유를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오른쪽 상단에 유럽으로 가서 보면 유럽에서는 미국 친화적 국가, 쉽게 말하면 미국과 삼성전자 한국의 점유율이 63%, 또 반대로 중국산 점유율도 한 3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한 일부 국가들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중국의 시스템을 좀 배제할 가능성이 있지만 또 일부 유럽 국가는 중국산 스마트폰을 여전히 사용하는 것처럼 약간 오픈되어 있는 국가들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자율주행에서도 테슬라가 유럽에서 상당 부분을 많이 점유를 할 가능성이 좀 있지만 궁극적으로 중국도 좀 일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중국은 중국이 다 장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특별히 다른 업체가 진입을 하지 못한다면 테슬라는 미국과 유럽의 한 60~70% 시장을 많이 가져오게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이머징, 그리고 중국 자국, 그리고 유럽의 한 30~4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이런 양강 구도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테슬라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FSD는 하드웨어 4.0 기반에서 버전 13이 구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하드웨어를 소비자들에게 옵션으로 제공할 때 12,000불의 이 추가 요금이 부과되고요. 또 월 구독료 99불을 이제 책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드웨어를 B2B로 판매를 하게 되면 가격이 12,000불보다는 좀 떨어질 거고 또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의 이 비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북미 시장의 100%를 테슬라가 점유를 하고 유럽에서 60~70%의 점유율을 점유한다고 했을 때 과연 신차에 어느 정도의 침투를 들어가면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본 건데요. 사실 소프트웨어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매출보다는 이익이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수익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테슬라는 연간 한 80억 불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럼 80억 불 정도의 이 영업이익을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5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가정할 때 과연 신차의 몇 %가 침투가 되면 지금의 이익을 넘어설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단 2~3%만 침투를 하더라도 미국 유럽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앞으로 차를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시켜서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판매하는 이런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 자료가 좀 많아서 저희가 좀 이제 끊어서 영상을 올릴 예정인데요. 1편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또 뒤에 이어서 2편, 3편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영상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